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불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복님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현행 거리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같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오늘은 텃밭 그리고 원팀 과시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파란색 당 점퍼를 입은 모습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것이 각각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당도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장외 설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9일 남은 대선 전국 진단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볼 텐데,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검찰 왕국이 올 수 있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뒤 처음 방문한 전남에서 양복 대신 파란색 당 점퍼를 입고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정통성을 앞세워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구호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이끌어냈던 곳, 바로 이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 변화, 혁신, 진보, 개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IMF를 조기 종식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자신도 코로나19 위기를 끝내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선 평생 핍박당한 김 전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며 적폐 수사를 언급한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가장 큰 패악이 지역을 가른 거라며 자신은 경북 안동 출신이지만 호남의 개혁 정신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호남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텃밭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엮는 인구 2천만의 남부 수도권과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여기서도 배우자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나라, 남부 지역 호남도 살아가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내일은 전북 익산과 전주에서 이틀째 호남 민심을 훑으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얻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영남권 순회 첫날 텃밭인 TK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돌연변이 정당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힘썼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거리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로 뒤덮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TK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유세 시작부터 대장동 몸통을 후보로 선출하는 돌연변이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또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바보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없다며 격한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니 부동산 정책 28번 고쳤지만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28번 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구미에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선 과정에서 방문했을 때 일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사회혁명을 이뤄낸 분이라고 추켜 세우며 자신도 제대로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임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친박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퇴원 후 머무를 곳인 대구 달성군을 찾아 현장 유세를 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대구 중심지인 동성로 유세에선 주요 재래시장을 돌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던 이준석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PK 순회를 마친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이틀째인 내일은 울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지역 민심을 훑을 예정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모르는 게 자랑, 또 대장동, 썩은 냄새까지 이렇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도 또 당 인사들도 점차 발언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무능과 부패 프레임으로 서로를 깎아내렸고 여야의 장외 말 전쟁도 치열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은 각자의 텃밭에서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모르는 게 당연한 듯 자랑하는 리더라며 무능 프레임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정치 보복을 공언하고 다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좌파 문화계 싹 쓸어버리겠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몸통이 대통령 후보라며 부패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아마 그 대장동의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후보의 거칠어진 입만큼 장외 말전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파시스트 발언을 작심 비판했고 그럼 본인이 항명을 한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하지 않고 왜 그 아래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파시스트의 하수인이네요. 국민의힘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이 후보 옆집 합숙소 논란을 맹비난했습니다. 저는 돼지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대선 막판 선거운동이 격해지고 선대위 몸집이 불어나면서 단체 대화방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대화방에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영상과 함께 이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고 민주당 특보단 3천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서는 성인물 동영상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대본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올린 것이라며 악의성 함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잘못 초대된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세 사고 희생자 연결식에 참석을 해 풍파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겠다면서 중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른 희생자 발인 뒤인 내일 오전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식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 기간 사흘 동안 빈소를 지켰던 안철수 후보는 유세 사고 희생자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다른 희생자의 발인까지 마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율동과 함께 버스가 돌아다니는 대대적인 유세와 달리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 후보는 선별진료소 봉사로 공개활동을 시작합니다. 당 차원의 선거운동 재개가 결정된 만큼 야권 단일화를 위한 후보 간 회동이 조만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사고 전과 상황은 그대로라면서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 간 단판 형식의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자력 승리가 목표라면서도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정치에는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자강이고 대선이 채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권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방역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 중요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두고 공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명에 육박한 상황.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내놓은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고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이 코로나 신속하게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정부가 제대로 된 치료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도 정부에 열심히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급한 불부터 끄자며 정부안대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추가 지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방역 상황에 대한 대응과 국민들의 아픔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통과될 때까지 회의장을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찔끔 추경, 매표 추경은 안 된다며 거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100% 한 100만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과 선거 후로 이 같은 예산을 꼭 갈라치기 하고 나누셔야 되는지.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단해달라며 직권상정을 압박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를 찾아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야당의 증액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아마 어젠가 우리 기재부 총리가 그걸 분명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추경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21일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럼 대선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급증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또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를 골자로 하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QR코드 등 출입 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달 26일 1만 명대에 진입한 지 3주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매주 2배씩 늘어난 것인데 5주 전과 비교해선 무려 2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했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언제든 다시 강화할 예정이지만 반대로 확산세가 꺾이면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 명부 운영은 중단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출입 명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마 식당, 카페 등에서는 대부분의 QR코드를 설치해놨던 곳에서는 이 QR을 활용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QR코드가 아닌 쿠브 앱이나 종이 증명서 등을 통해 예방 접종력만 확인한 뒤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방역 패스 시행 시기는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1시간 더 정부는 민생경제 피해를 고려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건데요. 방역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 역시 다음 달 초 중환자가 최대 2,5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조치는 기존 정부 입장이나 현재 유행 상황과는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모임 인원보다 영업시간 제한 때 방역 효과가 좋다는 앞선 정부 평가와도 상반되는 데다 하루 10만 명 넘는 감염 확산세에 위중증 사망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가 늘면 2, 3주 시차를 두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가 더 고비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같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증가라는 부분은 방역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실제로 정부도 현재 3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다음 달 2일쯤 1,000명 이상으로 늘 수 있다며 최대 2,500명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방역을 일부 완화한 건 민생경제 피해를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안정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 한 2,500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확산할 때 방역을 완화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을 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행 정점 이후 완화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국내 유행 정점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말까지로 예측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선은 이때까지 방역을 조이는 거지만 정부가 먼저 완화 조치를 한 만큼 피해 최소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한 8,900명 정도 처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8,900명 대부분이
중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위중증화율을 낮춰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중증 사망 진행을 막는 노력과 함께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 환자들이 일반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방금 이영원 기자가 의료체계 보완을 지적했는데 날마다 신규 확진자의 90% 정도가 재택치료에 배정이 되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어느새 35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환자에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선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증상이 나타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확진자 등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항암치료 환자가 고위험군 분류에서 누락됐다가 폐렴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450여 명을 하루 2차례 전화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귀 기울이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가쁜 숨과 기침 소리 등으로 상태를 파악합니다. 처방받으신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라도 증상도 악화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하루 2번 모니터링이 원칙이지만 서너 차례 연락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 환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영향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보건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도 많고 양성 판정 뒤 확진자 등록이 늦어져 관리가 미뤄지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벌써 다 아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다 아팠는데 이제서 전화를 하냐. 나 그동안 여러 번 어딘가에도 전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30대 항암 치료 환자가 고위험군에서 누락돼 관리받지 못하다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분은 확진 후에 어디서도 연락을 받거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저희 단기외래센터를 방문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은 경우입니다. 일반 관리군에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동네 의원도 몰리는 환자의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환자도 진료하면서 추가로 재택치료자 관리까지 앞으로 환자가 더 늘면 어떻게 감당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검사하는 데 지쳐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전화는 전화대로 해야 되고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씩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함께 폭증할 수밖에 없어 현장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근로작업 현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됐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고용노동부 조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0여 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됐습니다. 독성 간염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엄중한 사안으로 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온 건 지난해 연말. 간에 이상을 느낀 직원이 병원을 찾았고 휴식 후 다시 진료하자 병원에서 신고한 겁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고 현장 근로자 71명 가운데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합니다.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물질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실상 준수하지 않은 형태로.
하지만 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척액 제조사 자료에는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는 1,2-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전남 여수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열 교환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틀 연속 포격을 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공격에 왔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서방 측은 러시아의 침공 명분을 찾으려는 위장 공격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현지 시각 18일 새벽 포격을 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해 공격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정부군은 오히려 반군이 먼저 유치원 등에 포격을 가해왔고 자신은 대응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З боку противника було застосовано тяжку артилерію. Саме тут ми можемо спостерігати попадання 122-мм артилерійського снаряду.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세워진 이후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해 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끝에 2015년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반군은 정부군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Агентурной разведкой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получены очередные данные о замысле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украинской армии на Донбассе. 서방 측은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을 우려하면서 러시아가 침공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We know it was a false flag operation designed to discredit the Ukrainians, designed to create a pretext.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의 관심이 전쟁의 뇌관으로 떠오른 돈바스 지역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변호인들이 정당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네, 텃밭 표심 다지기.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텃밭인 호남과 대구 경북을 방문해 무능과 부패 프레임 공격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안개수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날은 경부선, 각각 상행선, 하행선 일정이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취약 지역, 오늘은 그야말로 텃밭에서 표심 잡게 나섰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파란 점퍼 입은 걸 언론에서 많이 부각하던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호남에서 예, 파란 점퍼?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파란 점퍼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를 좀 쉽게 보여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다른 곳에도 파란 점퍼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호남 지역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불리는데 네. 예전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기대하는 것 수준의 어떤 지지율은 아직 안 나온다라는 위기감이나 절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뭐 목소리가 거의 다 갈라질 정도로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호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데 네. 계속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신을 이어갈 사람은 나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향수를 이재명 후보가 자극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평화, 또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DJ 향수를 자극한 측면이 있는데 또 발언 속에서 보면 정치 보복을 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맹히 비난한 측면도 엿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적폐 수사 관련한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고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노선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전환을 좀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적폐 수사, 정치 공작에 대해서 정면 맞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이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조에서 지금 이제 이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공통된 현상,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밭이 불안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의외로 윤석열 후보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높게 나오는 편이고.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TK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이제 불만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TK도 좀 약간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렇게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 텃밭 다지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두 후보가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방금 이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노선을 좀 바꿨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현 정권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좀 좁혀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지지율에서 위기를 겪으니까 친문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현직 주요 정치인들, 전현직 의원들이 연일 전면에 나서면서 결집 형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김대중 정부에서의 IMF 극복을 또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IMF가 그동안 한국 경제가 가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길을 새로 개척하면서 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또 다른 측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했듯이 본인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방역 문제를 놓고는 현 정부와 또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침 정부가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밤 10시, 12시 영업도 문제가 없다라고 각을 세웠는데 좀 맞물려서 이번 대선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대선의 한 중요한 변수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좀 묶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방역 조치를 좀 확 풀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불만이 굉장히 축적이 돼 있는 상태, 거의 뭐 폭발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일단 빨리 달래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네. 지금 방역을 많이 좀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마스크 필수적으로 하던 부분도 해제하고, 그래서 또 우리 방역 당국도 사실상 거의 뭐 독감처럼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새 거리두기를 보면 좀 어정쩡한 거죠. 애매한 거죠. 예. 확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그 표심 획득에 더 도움이 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조에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어찌됐건 좀 지금 급증세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풀더라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적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고심 끝에 지금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금 불만인 거죠, 그 부분이. 네. 아무튼 호남에서 이렇게 방금 보신 대로 텃밭 표심답게 나섰는데 이런 구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런 구호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뒤에 뭐 여론조사 보겠습니다만 텃밭 따지기가 좀 앞으로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호남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클 수가 있는데 그 기대에 잘 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 좀 절박하게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광주 전남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보면 유세에 같이 동행해서 또 결집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장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말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민심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바탕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유세로 넘어갈 텐데 어제와 좀 비슷한 발언과 어떤 결이 나왔는데, 자, 보수 안방으로 여겨지는 TK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1조 원을 들고 나오는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법을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 피 같은 재산을 이렇게 약탈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 이 정당이, 이런 정당이 경제 일으키고 국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부선 일정 이후 사흘 만에 TK를 방문하면서 윤석열 후보 역시 텃밭 보수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함께 부각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행보의 기조를 보면 네.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로 끝나는 그런 이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지금 확인할 보면 수 상주, 있습니다. 김천, 구미, 칠곡, 예, 대구의 그렇습니다. 동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선도 예. 그렇고 지금 발언 내용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찌됐건 처벌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관계된 부분 때문에 TK 지역 정서 일부는, 그쪽 민심 일부는 조금 수용을 좀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론을 일단 완전히 좀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박정희 마케팅,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공을 지금 이제 실제로 들이고 있는 것 같고, TK 민심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이후에 그쪽에서 내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그쪽 민심은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며 이제 표심 다지기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관여한 만큼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의식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에 지금 뭐 사저로서 쓸 집 부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쨌든 대구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더불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앙금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한국갤럽조사 이후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쪽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어떤 대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좀 환기 차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후보도 또 각 당의 어떤 인사들도 거칠어지고 있다,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리포트와 함께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그래서일까요? 단체 대화방. 이른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다소 부적절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일어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저 경우에도 네. 의도치 않게 초대받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도 하고 하니까 아마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쳐보고자 이제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뭐 이제 그 특정 후보에 대한 굉장히 비난성 그런 내용들, 또 뭐 동영상, 사진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보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네. 단톡방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더 많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꼭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뭐 약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야 되나? 뭐 좀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국민의힘 이번 단톡방에 올라온 뭐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좀 비유를 해서 뭐 아무개 후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건데, 내용상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공유하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너무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이 격해지고 또 선대위 어떤 몸집이 불어나면서 이런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자막으로만 요약을 해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화방에 이제 성인물 영상을 무더기로 올렸다, 이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좀 선거 앞두고, 좀 혼탁해진 선거 앞두고 어떻게 좀. 뭐 민주당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뭐 잘못 초대가 됐고 그 사람이 광고성으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관계자라면 이런 거를 감히 거기에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특보단이면 어쨌든 내용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쪽에 계신 모 교수가, 이분은 이제 정책총괄본부 소속인 것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유세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저쪽은 서서히 침몰하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비유는 뭐 진영을 막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후보 측 또 사고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인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 있는 분들도 SNS에 올릴 적에 상대 후보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 지적을 제가 양당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이렇게 선거 후반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숙덕공론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하던 얘기가
이게 또 이렇게 불현듯 밖으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 보도를 타기도 하고 또 공식석상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평상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그걸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또 일들도 과거에도 뭐 적잖이 발생했었거든요. 자, 그 발언 하나가 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그 뭐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이겠습니다만 특히 그 캠프 차원에서 굉장히 저런 부분도 위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 환기 차원에서 질문 드렸는데 유익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언급했던 안철수 후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세 차량 사고 수습에 주력했던 안철수 후보 내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입장을 정리해 보면 자진 사퇴로는 일축을 하고 완조 의지 피력도 밝혔거든요.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그거 말고 딴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솔솔 또 다른 얘기도 좀 들려와요. 그러니까 단판 방식을 또 수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런 얘기도 좀 들려나오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의 기본 전략은 이거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상승 기조로 좀 돌아선 상태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조금 좀 갇혀 있다 그래야 되나? 내지는 또 약간 하락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결국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 쪽에 갔던 표심도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일화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덜 주고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부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박빙승부인 것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너무 시간 많이 끌지 말고 시간 또 끌면 또 이 피로도도 높아지잖아요. 빨리 이 문제는 종결을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보다 오히려 단판 방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판을 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서 그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단판을 해서 좀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 통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이게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단판 방식으로 했을 때 더 굵직한 것을 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계산을 잘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잠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언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좀 이견이 좀 노출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대로 전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단일화 논의에 대한 좀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단일화 피로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것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이 공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과정이 아름답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거의 안철수 고사작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한쪽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약간 지지층까지도 뭐 무시한다는 논론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든가 방법이 너무 늦었고 거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만한 분위기가 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지적한 것이고요. 옆 사람이 촐싹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옆 사람이 촐싹거리고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든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던 용어는 너무 거칠고 돌아보면 뭐 물먹인 소, 속값은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오세훈 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후보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단일화 피로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다음은 여론조사로 갈 텐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서 잠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사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날 방송,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후보들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하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이 개표 방송에 활용된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뭐 YTN 포함해서 몇 개 방송사들이 지금 촬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니까 또 모든 방송사의 요청을 다 거부한 게 아니고 네. 뭐 총편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방송사들이 원하는 거는 또 사진 촬영에 응했더라고요. 네, 말씀을 끊어 정말 죄송한데 참고로 지금 나가는 화면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그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촬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촬영에 이제 쓰는 사진을 아직 촬영을 못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게 대국민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개표 방송을 훨씬 더 재밌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관례화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개표 방송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굉장히 재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는 뭐 그대로 좀 지켜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 들고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응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본인에 대해서 약간 좀 보도가 좀 본인들이 보기에 네. 협조적이지 아니한 그 매체 쪽은 좀 이 사진 촬영을 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호의적인 쪽만 이제 약간 응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다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응해야 또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교롭게 그 해당 방송국에 YTN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방송사 입장은 잘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대안을 좀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쪽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나에게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통큰 이런 게 아니라 참 좀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다고 보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상파 방송 TV와의 토론회 과정에서도 너무 뭐 방송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편 내 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어쨌든 지상파라든가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도 보고 어떤 비전도 살펴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일정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입장을 또 기다렸다가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번 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율을 볼 텐데 다자 대결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조사 기간은 일단 15일에서 15, 16, 17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 안철수 후보 11%, 심상정 후보 4%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좀 하는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이제 잘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성 조사보다는 훨씬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조사고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적중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좋아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한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거판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좀 불리한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이제 점퍼 입은 얘기도 우리가 좀 하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원팀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전직 청와대 뭐 그 비서관들도 활동도 좀 또 활발해졌고 추미애 전 장관도 나와서 요즘에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을 다 무산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사실 가장 역점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추진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 뭐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겠느냐 하는 거고 네.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구도가 좀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관심 밖으로 살짝 좀 밀려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선거 전략상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슈 관리를 지금식으로 해나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폐 수사 관련해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건 오히려 부동층을 떠나가게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이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기간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안철수 후보가 뭐 중대 사퇴하는 거 아니냐, 단일화는 어떻게 되냐, 이 프레임이 또 일부분 작동했다라고 보고요. 방송에서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갤럽의 이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별로 물었거든요. 경제 부분, 뭐 사회복지, 코로나19 등등과 관련해서 가장 잘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3%, 사회복지 31%, 코로나19 내용 33%로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대선이 정책 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뭐 배우자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보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본격적인 선거 관련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정책 이슈에 들어갔을 때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말 유세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토론회, 2차에 걸친 토론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종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국자 태워 먹고 이제 막 이 설탕 조절을 못하니까 이 가스레인지 이런 데 막 넘쳐가지고 막 등싸대기 엄청 크게 바늘을 사용해서 침과 함께 바늘을 쪽쪽 빨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차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교 형과 경쟁할 생각은 없어요. 태교 형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이 태교 형 이거 왜 성공해가지고 아이고 와 우와 성공!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뽑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투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ote for 국민, Vote for 코리아, 파이팅!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김 대표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초기 범행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0년이라는 더욱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의 범행을 공공채권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 3천억여 원을 가로챈 초대형 금융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도의 지능적 방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나 장부 조작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가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줘야 한다며 재범 방지 차원에서라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 기간이 더 길고 가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윤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상고심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2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죄로 나왔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서 저희 매우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는 3,200명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00억 원에 달합니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이 상고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검찰도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성분 분석 등의 결과를 4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가 결정한 해양 방류 방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AEA 조사단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2차례 정화 처리한 원전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바다로 내보낼 오염수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가 안전성 검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IAEA는 세계 산하연구소로 이 시료를 보내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he intention is to have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activity of these samples and to compare these measurements with those that are going to be produced by Japanese laboratories. And then we are working on which schedule and frequency. 조사단은 시료 분석과 정화시설 시찰 등 첫 방문 결과를 오는 4월 말 공개하고 해양 방류 전 종합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또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라며 IAEA의 역할은 이 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The IAEA does not approve and does not oppose any decision because these decisions ar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each country. IAEA는 다음 달 다시 일본을 방문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해양 방류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브라질에는 5달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서 600여 개 도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토사가 비탈진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와 자동차까지 토사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3시간 동안 258mm의 폭우가 쏟아진 브라질 페트로폴리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산 한쪽 능선이 무너지면서 주택가를 덮쳐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기초가 약한 산 중턱의 판잣집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Muito triste mesmo, muito triste. Muito triste. A nossa cidade simplesmente acabou. Nosso bairro acabou. 마을 주민과 구조대가 흙더미를 파헤쳐 지금까지 수십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명 넘는 사람이 흙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Da família, mais ou menos, foi umas 8 pessoas que estavam dentro da casa. Aí eu perdi minha sobrinha, a filhinha dela de 5 anos, e agora não foi encontrada. 브라질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계속된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9개 주
600여 개 도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분간 비가 더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절기에 맞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이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 오늘 오후부터 추위가 풀리기 시작했고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며 아침 추위도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영상을 유지하면서 종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잔뜩 끼겠고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요즘 내륙 지방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내리는 비와 눈의 양이 적어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조금 어렵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제주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